여의도스 우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엄청 빨리 가네. 아니, 첫 방송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둡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밝고 경쾌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진행되는 상황이 좀 만만치 않아서 종합을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그 흉기 피습 사건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들 방심위에 그 심의 신청을 했어요. 네네. 뭐 결과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결과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신속 심의를 요청했어요. 근데 이 신속 심의는 가짜뉴스 센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방심위가 본래 신속 심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신속 심의를 요청했고 이게 8개 채널인데요. 네. 이 8개 채널이 주로 뭐 나무젓가락, 그다음에 이게 피가 아니라 뭐였다, 뭐 이런 빨간 물감. 완전 그 사실을 날조한 방송들이에요. 그 중에 한 방송은 계속해서 내가 한 게 사실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요 과정에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전혀 다른 건데요. 네. 그 이상하게 진보 지지자들은 네. 이재명 대표를 지켜서 대권 후보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지키는 쪽에 불안이 있는데 네. 오히려 보수 그 지지층 혹은 유튜버들 사이에선 그냥 두면 이재명이 너무 큰다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보수 채널의 제목은 이재명 이대로 두면 청룡 연월도가 된다던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엄청난 보검이에요. 네. 그 보검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테러범이 한 얘기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 내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네. 그러니까 거짓 사실로라도 거짓말로라도 이재명 대표를 폄훼해야 한다. 네, 그래서 더 이재명을 악마화해야 된다. 이런 제가 느낀 건 소명의식, 소명의식 같은 걸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안을 볼 때 확증 편향 혹은 확신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국민소통위가 이렇게 하는 이 방심위의 단순한 제소 하나도 거의 전투입니다. 아이고야. 하루하루가.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일주일간에 진행된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보도나 뭐 이런 내용들에 보수 유튜브도 좀 보세요? 보수 제가 유튜브를 별로 잘 안 봤었어요. 안 보다가 뭐 몇 달 전부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익히 뭐 가세연이나 뭐죠 뭐 있어요 그쪽 익히 그 악명은 제가 들어 알고 있는데 뭐 부디 그 열심히 찾아내셔서 좀 그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브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는 좀 철퇴를 내리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민희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보수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엄청 띄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그대로 두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증오범죄고 사실은 이제 수사 결과도 뭔가 이제 의혹이 있다. 왜 당적 논란 같은 거 공개 안 하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언론 보도는 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요구하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약간 이런 태도가 좀 약간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야당 대표 피습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은 왜 부산에서 서울로 갔냐, 부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산 홀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이 나서서 또 그 내가 지금 이재명 지지했다고 이러는 거냐라고 또 지지층을 향해서 또 볼멘 소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우리 사회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들은 좀 놓치고 변방의 것들을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막 공방하는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네. 저는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박근혜 후보 피습됐을 때, 네. 그때 민주당의 반응을 쭉 봤어요. 그리고 언론의 반응을 보니 그때는 사뭇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파적으로 이용하려는 언론에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정치 테러에 대해서 규탄하는 게 한 목소리였어요. 네. 여야가.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그렇죠. 않은 상태니까 네. 이런 가짜 뉴스,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허위 왜곡 정보입니다. 네. 네. 악의적 허위 왜곡 정보가 날뛰질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피습됐으면 나는 작은 걸 갖고 흔들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이런 지금 그 칼이요. 1mm만 더 들어갔으면 동맥을 파열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의 어떤 의심은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어제 대테러 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그 대책위에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공개했는데 네. 그 문자 메시지 출처가 대테러 대책반이에요. 그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혹은 성급한 뉴스라고 얘기하는 네. 자상이 아니라 1cm 열상이다. 이런 것들이 예. 그 문자에 예. 들어있거든요. 그 대테러 대책반이 저는 처음에 경찰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그런데 총리실에서는 네. 그 경찰이 작성한 것이 뭐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저로선 석연치 않은 네. 그런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그런 축소, 네. 은폐, 왜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의심을 이건 네. 제 의심입니다. 네.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하여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 문제 뭐 조만간 그 경찰에서도 입장을 밝힌다고 그러니까 수사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저희가 지켜보도록 네. 하고 오늘 국회 쌍특검 표결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회의를 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물론 그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이기도 하고 진보 진영에서 주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김건희 리스크 6글자 말을 못 하고 있다. 이 쌍특검 문제를 좀 쌍특검 문제 플러스 알파에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진수희 장관님 주변에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 라디오에 이혜원 의원도 출연하시고 뭐 등등 해서 뭐 입장들이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을 어떻게 보시냐는 네. 그러니까 뭘 물으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네. 내부가 지금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는 국민의힘 지금 내부자가 아니어가지고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뭐 그 용산이나 네. 그 윤 대통령 부부나 용산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옛 지도부, 네. 그러니까 주요 소위 라인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총선을 겨우 한 3개월 정도 앞둔 당의 입장에서는 네. 당에 지금 그 후보로 뛰고 있는 네. 분들이라든지 혹 지금 비대위에 들어와서 뭔가 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네.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이 부분은 좀 그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고 국민 네. 여론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비대위원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네. 김경률 회계사의 경우 네. 이제 그 굉장히 하기 힘든 거의 성역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지켜보는 게 네. 며칠 내로 이제 용산의 반응이 나오면서 네. 김경률 회계사가 혹시 비대위원회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려나.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는 되겠죠. 와, 정말요?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의 저런 발언이 예.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하면 네네. 아마도 네.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네. 하나씩 둘씩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 희망회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예. 그러면 당신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일단 했기 때문에 네. 제 의결 투표가 뭐 바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네. 2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다시 임시국회를 뭐 이달 중순쯤에 열면 네. 임시국회 회기가 한 달쯤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쯤이면 아마 2월 중순 그게 저는 구정 후가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정 예. 직후 예. 그때 이제 제 의결 표결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네.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당론으로 취할지 그러기는 제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뭐 일성으로 악법이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힘들 것 같긴 한데 분위기에 따라서 좀 반란표들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2월 중순이라는 그 시점이 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재표결이 이루어질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는 시점이고 그래서 과연 공천 탈락하는 그 의원들. 공천을 그때까지로 미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거 미루는 건 충분히 저는 미룰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후다닥 그 2월 중순 이후에 3월 초까지만 하면 되니까 뭐 공천이 그때까지 미뤄져서 공천에 차질이 생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 미룰 것 같아요. 미뤄서 어쨌든 그 이전에 의원들이 다른 생각 굳지 않도록 네. 그나마 공천에 이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네. 당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네. 시점의 의미가 또 하나는 2월 중순 2월 15일이 네. 기호가 결정되는 때잖아요. 신당들 기호가. 예. 그러니까 미리 그 이전에 공천을 해버리면 공천 탈락자들이 또 신당으로 이동을 우르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막아야 되는 이 양 두 가지 내후 외환 두 가지 이슈를. 점 때문에 2월 중순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돼 버렸는데 2월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2월이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예. 이 김건희 특검 그거를 통칭해서 김건희 특검은 이제 옛날에 그 도이치모터스 조작. 주가 조작 사건만 관련되는 거지만 그 이후에 그 명품백 사건도 있어서 그걸 통칭해서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되죠. 민주당은 1월에 저런 상황이 거의 다 끝나겠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당내가 분열되려면 분열되고 뭐 수습하려면 수습되고 그게 1월 중에 결판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이 상황을 요약하면 한동훈의 불시착. 한동훈의 불시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 맡기 전에는 4월 총선 후 특검안 맞아요. 그걸 냈어요. 근데 그 4월 총선 후 특검안이 사실 머리 많이 굴려서 나온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총선은 넘기고 특검 해보자.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 4월 총선 후 특검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위원장이 되고 나서 악법이다. 총선용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볼 수 있는 건 타협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기는. 타협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타협안을 냈던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는 한동훈 요 사이 어딘가에 지금 불시착해서 헤매는 상태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그 한동훈 훈풍으로 국민의힘 여론이 그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했는데 다시 원상복귀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딱 2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시착인데 이 불시착이라는 상태는 잘못 내려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놓고 이제 많은 얘기가 있죠. 끝까지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 제 경우는 끝까지 간다라고 주장해서 내기까지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중간에 바뀔 수도 있을까요? 비대위원장을 또 바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한 달짜리다 석 달짜리다 뭐 그 황교안 전 대표도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석 달 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대타가 누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에? 정말?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물밑에서 하겠죠. 물밑에서 하겠죠. 예, 직접 대놓고 할까? 그렇게는. 굉장히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불시착 상태를 엄청. 근데 저는 비슷한데요. 저는 총선 전에 비대위원장을 또 바꾸는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로 통칭되는 이 여사 문제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원한다면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국회에서 의논해서 누구를 추천하면 그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 검토입니다. 아니 저는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데 곧다 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약간 동문서답이라고 들었어요. 게다가 그 부속실 설치하는 거는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이 관심이 사실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자신들이 이제 설치 안 하겠다, 난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총선 공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국민이 원한다면 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제2부속실이라는 거는 영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게 주된 건데 그 지금도 안 그래도 언론에 노출이 많다, 너무 앞장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데 걷다 대고 더 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약간 앞뒤가 안 맞으면서 이 특검 정국에 대한 답으로도 그냥 완전히 그 다른 답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 설치는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좀 비난을 받아야 되는 대목인데 이게 다 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면 당연히 이 특별감찰관은 같이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감찰관도 선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여야가 합의하면이 아니고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키면 특별감찰관 국회 쪽에 선임을 해라. 빨리 선임을 되도록 해라.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서둘러야지. 이것도 그 두 가지 중에 또 이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없어요.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그냥 여야 그러니까 합의로 누군가를 추천하면 검토하겠다. 두 개 중에 그래도 동문서답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특별감찰관 얘기를 먼저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친인척, 가족 잘 관리하겠다. 이런 정도의 태도는 보였어야 되는데 부속실 설치는 뜬금없이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 답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어떤 여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지원도 있지만 공적 통제 대상 범주 안에 좀 넣어서 운영에 출석해서 부속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부속실 인사를 누군가 또 공적인 기관에서 안 하고 그분이 이렇게 다 막 하시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원님 말씀이 장관님 말씀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건 법과 원칙의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그동안에는 이 통제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데 요게 중요한데 법과 원칙의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진짜 통제할 수 있냐? 인사로 안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너네 부속실 설치했는데 왜 여사의 행적에 대해서 자료 안 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당이.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사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게 대통령실로부터 여사를 분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대통령실은. 여사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보면. 그러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분리하는 거니까 엄청 큰 일을 해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내면적인 이유야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7개월 7일 동안 그 임명을 못 받은 방통위원 내정자 이무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가 아니었어요. 여사가 어쩌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무슨 이런 유언비어가 돌아, 이런 혹세 무민의 유언비어가 도냐라고 혼자 생각하면서도 여사가 이 인선에까지도 적극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이 거의 결정처럼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V1, V2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V1이 대통령이고 V2는 영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V1이 영부인이 아닌가라는 비아냥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속실 설치는 용산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것이 양보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제2부속실을 언급한 바가 있다. 제2부속실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용산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 필요성,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는 건데 이제 그 문제의식의 해결 대안으로 아마 이제 부속실을 설치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적인 통제 안에 들어오면서 그 리스크가 지금까지 일어난 부분들은 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어날 리스크의 예방은 가능하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이 어떤 녹취록.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안에 벌어질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미 벌어진 녹취록 문제라든가 명품백을 대놓고 받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꾸 혼인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고 1차 작전은 2012년 12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0차, 1차, 2차 사건을 조작 사건을 쭉 봤을 때 이분이 과연 그냥 쩐주로서 돈만 넣고 뭐 손해본 이런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분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관련된 사실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를 막았는지, 왜 막았는지 이것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만한 내용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한 녹취록은 대선 과정에 그 폭로된 녹취록인데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취지의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무 것이 우리는 흔히 아내가 남편을 얘기할 때 아무것도 못한다, 일상사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잖아요. 그런데 취임 이후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잼버리 때는 앉았다 일어나는 거까지 부인이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뭐 그 외국에 나갔을 때 행사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지시 비슷한 걸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발리에서 그랬죠,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큰 일이 아닌데 용산 입장에선 대단히 큰 일이다라는 그 핵심 문장이 저 사람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그 요지의 말, 녹취록 속의 말과 그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런 그 아주 미묘한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까지 다 해결이 되거나 예방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거를 내거냐?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대선 전에 약속했던 대로 그냥 조용히 그냥 영부인의 공적 역할 안 하시고 계시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아크로비스타로 그냥 차라리 가라, 사가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서 또 무슨 지하에서 뭐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받은 거죠, 바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게 전혀 해결책이 아니에요. 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저는 이 체제는 계속 될 거라고 본다 이런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 전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식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없었던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는다. 그것도 3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이거는 아주 평범한 보통 뭐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뭐 어디 무슨 일하는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이거는 상식의 범주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던 분인데 그 전에도 공직자의 부인이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에 또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그냥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제2부속실 설치한다고 이런 일이 없어지겠냐. 그리고 또 누구를 세울 거냐. 예컨대 뭐 코바나 컨텐츠 출신 뭐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을 또 세워놓으면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냐.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해서는 문재인 그 정권이 되게 원망스러운 게 그때 좀 수사를 제대로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아 그때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검찰총장이라.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 문재인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지. 그거 맞습니다. 맞는 지적인데 문재인 검사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박근혜 검사 없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검사 없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검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증언을 종합해 보면 네. 대통령 말은 안 들어도 검찰총장의 지시는 듣는 하나회 같은 검찰 내에 라인이 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서울에 보면 네. 그 라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보면 전화해. 너 인맥을 다 동원해서 전화해. 그게 성공하잖아요. 막판에. 네.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 인맥 하에서 벌어지는 것을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인들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왜 임명했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부분은 뭐 저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국민 70%가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국민도 속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그 역사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게 참 우리의 불행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들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검사들이 대거 이제 정치권에 진입을 한다니까 물론 뭐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곳이긴 하지만 특정 직역의 분들이 그것도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정치권에 진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그걸 사정이나 이런 걸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 직역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직역 중에서도 특히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나 사회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과 문화와 행동 양식 이걸 내재화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그다음에 조금 크면 교육기관에서.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기 직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직장에서부터 그 직장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의 사고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는데 그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바로 정치권에 와서 온갖 다양한 그 이해관계를 다 갈등 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정치 영역에 그렇게 대거 들어온다는 게 바로 검사에서
그 국회로 들어온다는 게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제가 이제 정치부 처음 들어와서 기자 생활하고 취재할 때 그 검찰 출신들이 들어오면 아유 일단 들어왔으니까 검사 때를 좀 빼야 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검사물을 빼야 돼. 그 다음에 정치인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현직 검사들이 뼛속까지 창원 사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뭐 김상민, 김대범 막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소위 얘기하는 법조인들이 국민의힘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공천 가서 뭐 경선해야 되거나 아니면 험지로 보내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영남에 혹은 또 강남, 서초 이런 데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에 이제 검사들을 막 꽂는 이런 공천이 될 텐데 이 내부에서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수도 있고 이걸 그냥 그대로 용인하는 게 보수정당으로서 괜찮은 것이냐 이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이번 총선에서 네. 과반이나 뭐 의석 많이 얻는 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니겠죠. 까지는 아니라도 용산에서는 용산이, 어쨌든 그 왜 제가 그 녹취록을 인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좀 조금 유감스럽기는 한데 거기서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거의 평가를 안 하고 계셨잖아요. 후보 시절부터 들어오기도 싫었고 민주당보다 더 싫다고 할 수 없이 이제 선거를 치러야 돼서 들어왔고 들어와서 이제 대표부터 날리고 이 당 문 닫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과반이나 뭐 이런 거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당, 그러니까 전당, 그러니까 탈당하고 창당을 안 했다 뿐이지 윤석열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계획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건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주목을 계속 해왔던 건 김한길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중도 통합적인 민주당을 깨면서 중도 통합적인 정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소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면서 중도로 포장한 당. 그래서 이게 윤석열의 통합정당이다. 이런 계획이 계속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향은 지금 달라요. 전혀 그런데 실패다. 저도 김한길 위원장 모셔오고 뭐 그 호남 쪽에 저기 뭐 그분들 이렇게 자리 맡기고 그랬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놓은 메시지라든지 노무현을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했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 굉장히 중도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정반대쪽으로 그 계속 가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전 굉장히 그 헷갈려 했고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즈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윤석열 신당을 총선을 통해서 규모가 좀 작더라도 똘똘 뭉친 단단한 백석이라도 탄핵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백한석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인사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의 공포 차단용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학교 선배 믿을 수 있는 분을 딱 앉히고 대법원장에도 대구 쪽에 경북 쪽에 그런 아주 보수적이면서 본인과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앉히고 심지어 방통위원장도 검사 선배를 앉히고 지금 곳곳에 미래에 있을 어떤 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미리 포석을 놓고 있는 거다. 이건 공포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맞닥뜨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그 한편으로는 검사로서 견디기 어려운 조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는. 네. 국민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민으로서 인내하기 어려운 조건. 야당은 더했고요. 그 조건 속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행동들 같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명확한 게 그래서 그 통합적인 정당은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똘똘 뭉친 검사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검사당은 첫 번째가 대통령 호위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이거보다는 일단 대통령 호위당. 이거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전 불 거라고 봐요. 유승민 대표가 계속 그 페이스북 통해서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 사이렌을 계속 내셨는데 최근에 좀 말씀이 없으신.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신 이유는 오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하고 본인이 그 어떤 이제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비슷한 질문을 비슷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이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아는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당에 관해서는 본인이 이미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오면서 실패한 그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그리고 지금 이제 연령대나 이걸로 보면 자기가 지금 뭐를 해도 자기로서는 이제 마지막 어떤 선택인데. 만약에 뭐 신당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이 신당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신당을 했으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라 완주를 해야 된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제 그 큰 당으로 돌아가고 다른 당이랑 합하고 뭐 이런 식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준석이 이 총선 지나고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는 이런 식이면 그런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죠. 모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유승민 대표는 정체성을 달리하는 당이 합쳐지면 실패한다는 걸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익히 정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당이 막 그 약간 이합 집산 제3지대에서 텐트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갖고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덩치만 불리기 위해서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덩치 불리기로 이렇게 가면 총선 이후에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 뇌피셜. 이낙연 신당 좀 여쭤볼게요. 이제 11일 날 탈당을 한다는 거고 조홍천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 잡았다.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탈당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상당히 큰 변수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변수는 되겠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나가는 거니까. 이낙연 대표가 나가는 건 큰 변수가 아니에요. 언론만 크죠. 그런데 현역 의원 4명이 만약에 나간다고 치면 원상 의원 4명이 4명이 싹 다 나간다면 그거는 변수이고 그 변수라는 건 앞으로 전국을 뭐 어떻게 할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일단 현역 의원 4명이 탈당하면 그거는 뉴스거리가 되고 기사 밸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정치의 무슨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거냐 그건 안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 그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DJ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명을 같이 불렀던 자리에서 통합해라, 분열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를 하게 된 주요 동인이 됐다. 하나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 이후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이따 자리를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사실 통합하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통합 메시지는 이낙연 전 총리한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나가
나가는 입장에선 더 아픈 메시지가 된 거죠.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들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오늘 인터뷰 이렇게 쭉 보다가 44%가 범죄자다. 네. 이런 경우는 없었다. 조심해서 말씀하셔야죠. 저도 범죄자거든요. 그 범죄자 사면 됐지만 네. 사면 복권이 됐지만 그 말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잡범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과 똑같은 모욕감을 저희에게 준 거예요. 시각.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시각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범죄인으로 보고 있어. 전두환의 시각이거든요. 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아니 내가 전두환 물러가라고 향내에서 시위 정도 한 게 무슨 감옥 가서 내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냐. 정말 잘못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그분은 전두환의 시각에서 범죄자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그렇게 들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체성을 의심받게 돼요. 네. 근데 다 떠나서 범죄자가 44%라고 주장하시면 범죄자가 44%인 정당에서 대표한 거죠.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 5번 하고 당대표도 하고 전남지사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눈물에 엄청 침뱉네. 세게. 아니 근데 그 침이 네. 그 장관님 저한테는 그 침이 네.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크고 작은 일이 네, 있는데 네. 저는 감옥 갔다 와서 이제 모든 게 박탈되면서 한 4, 5년을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네. 제도권 일을 못하니까. 근데 내가 한 일이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 이게 저의 제일 억울한 지점이거든요. 전두환 물러나라. 지금은 뭐 윤석열 물러나라. 문재인 물러나라. 우린 자유롭게 이렇게 떠들어도 괜찮은데 그 가장 억울한 지점을 콕 찔르시니까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제일 억울한 지점에 톡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반응이 세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운동권이 의인이었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는 운이라 그러잖아요. 운대가 좀 나빠가지고 그런 거고. 타이밍을 잘 타고 가셔야지. 이분이 이제 타이밍을 잘못.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준석 신당이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좀 놀랍잖아요. 네, 그렇죠. 채 안 됐는데 진성당원을 거의 뭐 4만 5천 명 넘었다고 장비 해요. 다 내는 네, 진성당원이거든. 네. 정의당을 이제 추월하고 네. 있는 중인데 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은 또 미래가 보이는 신당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이준석 신당의 존재 자체가 지금 있는 기존 네. 힘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극제도 되면서 종국정으로는 이제 대체제까지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유승민 대표의 고민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체성이 다른 어떤 정당과 네. 몸집을 불리기 위한 네. 목적으로 그렇게 같이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실패하는 길로 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3시대에 뭐 여러 지금 그 모임들하고 무조건 합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이준석 예. 신당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예. 정체성을 고유해 예. 미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체성을 같이 갖고 가면 좋겠다. 기호 3번이든 4번이든 저는 길게 보고 네. 긴 호흡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신당이 지금 태동할 네. 토양이나 여건은 되게 좋아요. 네. 좋은데 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네. 저 사람들이 다시 쪼개질지 아닐지 네. 지금 몸집 불리기만 하고 있는지 어떤지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는지 그거를 유심히 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별로 그 눈길을 안 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신당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무슨 얘기냐면 네. 거대 정당들은 사람들을 영입할 때 그냥 새로운 사람이면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신당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마치 어디서 듣보잡을 데려왔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그런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불리하기는 해요. 네. 불리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잡은 이 그 모멘텀을 네. 좀 계속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신당에 가서 좀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네, 신당에 저는 좀 더 뭐 지켜보시면 되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네. 솔직히 이준석의 존재가 부럽다.
민주당 제 입장에서 네. 솔직히 부럽다. 네. 이런 말씀하시면 그럼 이준석이 페미니즘을 폄훼하고 이런 거 동의하냐? 동의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셔야 돼. 근데 되는데요. 제가 부럽다고 하는 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위원장이죠. 네. 이준석 위원장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 뭐 될 거야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할 거야. 네. 그리고 방식도 나 인터넷에서 플랫폼 만들어서 사람들 2012년에 제가 저희들이 한 거죠. 문성근 선배랑 맞아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거에 이런 새로운 방식은 전부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했던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시도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저는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최고위원 되고 이거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닥에서 기고 더 그 원칙과 상식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청년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선배들 정치 왜 이렇게 하세요?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 이런 구린 게 우리 당에도 있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정풍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서 제가 KBS 나가서도 솔직히 부럽다 이준석의 존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늘 정치는 타협의 유혹을 받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도 하고 민주당 대표했던 사람이 적어도 내가 중심이니까 나에게 와서 좀 솔직히 한마디로 들러리를 서주면 저 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준석 신당이 작지만 단단하게 가서 코아로 계속 가서 보수의 중심이 되면서 국민의힘과 혹시 생길지 모르는 검사당과 대결해서 이겨서 중심이 될지 저는 그 포인트 전환점이 이낙연 전 총리와 손잡나 안 잡냐 그 지점이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손잡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반대가 56점 몇 %예요. 그러니까 찬성은 19점 몇 %가 그거 확인 좀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두 당이 두 결사체가 합친다 그래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준석 신당 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낙연 신당과 합한다 이러면 떨어져 나갈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그 서로 상생하는 연합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도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없으시죠? 아니 좀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아까 페미니즘 얘기하셔서 보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제가 이야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의 갈래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여러 갈래 중에 이준석 대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갈래는 굉장히 레디컬한. 그래서 이제까지 남성 우위의 시대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성 우위로 가자라는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이제 같이 공존하자.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가져가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온건한 그런 페미니즘까지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거나 그 경원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성대결적 발언이나 뭐 그런 것으로 20대 남성, 20, 30대를 흡수하면서 성대결적 정치 문화를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이준석 대표 출연했을 때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결합 연대에 대해서 찬성이 19.8, 반대가 57.9인 걸로 딱 3배 반대. 3배 반대를 하는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말씀 나온 길에 그 이준석 대표가 어제 언론개혁을 정강정책 발표하면서 1호로 발표를 했는데 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얘기를 하면서 영리한 것 같아요. 영리. 거대 두 당이
하기 힘들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지점을 지금 파고 들어가면서 그것도 1호 정책으로 내면서 언론사들이 다 관심을 가진 게 계속 기사도 써주고. 기사가 근데 이거는 나오죠. 이미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걸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 왜 곤란해요? 사실인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바꾸는 이 방송법은 문재인 정권 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미뤄둔 거예요. 그때는 아니, 의석수도 충분했고 했으니까 아니, 하면 됐었던 걸 그게 나는 안 했다고 봐요. 아니 그거는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코드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그 민주당이 안 하려고 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좀 궁색하다 이거지. 네. 근데 그때의 근데 당 그 대표가 이낙연 대표였어요. 그렇죠. 그 이낙연 대표 이낙연 체제예요. 대표가 그때 그 방송법 충분히 방송법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이죠. 뭐 관호법 등등 뭐 법안 사실 이게 다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이런 핵심이 법안들은- 언론중재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것과 방송장악금지법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게 민주당 다수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낙연 대표 때 안 한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무리를 건너간 거고. 왜 안 했을까요? 이낙연 대표 장악에 대한 어떤 그래서 유혹? 이낙연 대표가 네.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게 잠복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당대표고 대권 후보니까 공개적으로 욕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다 자제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영리하고 저는 반갑죠.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방송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저게 의제로선 그런데 1호 공약으로 청년 정치인에게 딱 맞아떨어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으세요. 요새 진짜 바뀌었어요. 네. 지역이. 네. 옛날에는 지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물었는데 요새 아니에요. 저 딱 앉혀놓고 목사님이 너 들어가면 뭐 할 거니? 이걸 물어요. 그럼 저는 준비된 게 있잖아요. 유권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네. 민주당이라고 내가 찍는 건 아니잖아.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런데 뭐 할래? 그럼 저는 막힘없이 언론개혁, 정치개혁, 온라인 입당법 이후 이렇게 할 겁니다. 민생개혁에서 간병제도도 저는 제가 간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다들 제가 언론개혁 얘기를 하면 그렇지. 너는 그걸 해야지. 네. 그런데 그렇게 딱 쪼이냐.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제1타는 정치개혁이었으면 저 좋았겠다. 저는 물론 감사하고 동의하고 멋있게 네. 보지만 하겠죠. 더 좋았. 그다음에 1호니까 1호.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거 싫어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 자기 이제 40인데 왜 자기를 아직도 애 취급하냐. 아니 왜냐면 뭐 청년 얘기만 해야 돼. 뭐 이런 그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청년이 기성 정치권에 던질 큰 화두. 그거는 대한민국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의제를 하나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요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을 나와서 신당 새로운 결사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개혁을 몸소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공약으로 아니 앞으로 하겠죠. 근데 공약을 사실 깨고 이런 것 가야죠.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정치인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놓고 이렇게 뜨겁게 네, 토론하는 이게 분은 이준석밖에 없는 오랜만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밖에 없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있. 이재명 대표도 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너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준석 대표 계속 뭐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 너무 병상 정치 오래 가시면 역풍 불어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어쩔 전세 수 없다. 사기 문제 또 뭐 이런 민생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받는 새로운 정치인이 된 것 같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힘들 내셔야 된다. 좀 더 그 좋은 정치, 국민에게 다가가는 혁신적인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저는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당제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소선거구제 하에서라도 신당이 성공해서 다당제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선거구제 좋겠다. 개편이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상태는 일단 상태는 미음 겨우 드시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이 네. 첫날은
굉장히 의연하더라고요. 의연하게 이게 어쩐 일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고 이제 병원 밖에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서울대 병원에. 네. 그리고 와 있었는데 둘째 날부터 거기 가족들이 다 몸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나중에 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한테 설명을 이제 사모가 들었는데 네. 1mm만 더 들어갔으면 동맥이 터져서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언론이 병상정치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네. 그 이유는 진짜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모님하고만 대화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자제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를 이제 핏대를 올린다. 우리가 그럼 여기가 핏대가 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처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터질 수도 있고 이게 터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면회 절대 불가인 그런 상태고 이건 진짜 죽을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불운한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해방정국에서 조선일보가 쫙 분석을 했더라고요. 해방정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테러가 있었는지. 근데 그 테러가 다시 또 극단 정치 상황에서 다시 재현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증오의 발언을 좀 서로 근데 저는 하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배후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크게 봐서 배후는 정치권 전체가 저는 배후라고 보고 다 반성해야 돼요. 이런 혐오, 대결, 증오의 정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지자들까지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박수치고 응원하고 이 선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좀 자제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곁불을 째는 정치인들도 그걸 이렇게 덕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배후라고 보고요. 지금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적이 어떻고 나오는 것도. 저는 저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그런데 곁불을 째고 뭐 예를 들면 개딸 파시즘이라고 비난하고 전체주의라고 비난하거나 혹은 뭐 다른 행태 거꾸로 행태를 하는 게 다 저는 유능하지 못함에서 온다고 늘 생각해요. 네. 자기 분야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늘 파고 실력이 있으면 사실 그런 말 할 겨를이 없어요. 해보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능한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냐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번 건은 보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극우 극자를 비난하는 건 극우와 극자는 폭력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좌우는 뭐 당연히 형성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극우적 행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야당 대표 테러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거꾸로 극좌적인 쪽의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찔렀을 때도 우리 사회가 전부 정치 전반의 문제를 돌렸겠냐. 민주당에 돌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치 전반이 문제다 동의.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수사하면서 언론이 동원돼서 악마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자행됐던 야당 대표뿐인가요? 그 가족 전체를 탈탈 털어서 아들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이래왔던 과정. 이 과정에서 주사파 종북 주사파 세력, 반국가주의 세력 뭐 그렇게 계속 한쪽을 매도하면 반국가주의 세력은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 과정에서 정말 정확한 규정을 몇 개 했다니까요. 이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혐오 정치, 악마화 정치가 이 사태를 낳았다. 두 번째는 헬리콥터 논란 일어났을 때 야당 대표는 총리급이다. 그런데 헬리콥터 가지고 유치하게 이러냐. 이건 너무 맞지 않아요, 그게. 네.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 1분이니까 한 5분 정도. 예. 저는 뭐 헬리콥터 동원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네. 때 처음 그 권역별 외상센터 왜냐하면 그때 석혜균 선장 네, 소말리아 맞아요. 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각성한 게 네. 우리나라의 외상센터가 너무 부재하구나. 거기에 이국정 교수가 엄청 맞아요.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이국정 교수가 살렸잖아요. 네. 석혜균 선생.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응급의료법 개정하고 전국의 17개 권역의 외상센터 설립을 하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외상센터 체계가 설립이 됐는데 외상센터 지정을 받으면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어느 권역에 있든지 의료 수준이나 시설이나 장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최상급으로 그 중에 이제 부산대병원은 아마 많이 그 외상 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경험도 쌓여 있고 오히려 서울대병원은 헬기가 오기가 힘든 구조라 가지고 오히려 외상센터가 문을 몇 년 동안 닫았다가 작년엔가 다시 열은 케이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은 거의 최상급의 치료 그걸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인데 제가 이번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가족들은 서울로 가야지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산대병원이나 부산 지역의 의료진들이나 부산 시민들마저도 굉장히 서운했고 좀 씁쓸했겠다. 나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위중하면 위중했던 대로 이동하면 안 되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바로 이제 수술에 들어갔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위중하지 않았으면 안 왔던 대로 아주 필요한 치료만 하고 옮기더라도 옮기는 게 저는 그게 맞지 않았나. 제가 뭐 이제 그거를 아니 근데 외상센터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아니 저는 이게 우리가 치료받을 때 그리고 헬리콥터 동원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해달라고 그래서 헬리콥터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하신 말씀은 합리적인 판단인 거고 지금 언론이나 의사회의 대응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저는 정파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야당 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그 가족이 요구해서 혹은 어떤 이유로 병원을 옮겼다고 칩시다. 이럴 때 어느 나라에서 이 병원을 무시해서 이 병원으로 옮겼다 이렇게 몰아갑니까? 아니 근데 그 과정에 나오는 발언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업을 해서 서울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술 그건데 정청래 의원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었고요. 정청래 의원이 밝혔고요. 아니 그 말 한 적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풍토가 문제인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살짝 왜곡한 다음 이런 이상한 의제를 만드는 건 의도 딱 하나죠.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정치 테러가 총선에 국민의힘에 불리할까 봐 걱정한 나머지 일부 언론이 의제를 침소 봉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오케이. 그런데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지역 의료 붕괴, 응급의료 포함한 필수 의료 붕괴 이게 막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좀 대단히 아쉽다는 그러니까 의원님은 가슴 아프고 이거 이전에 냉정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죽을 뻔했다 해서 그날 우리 방송하면서 가슴이 떨려가지고 제가 방송 들어보니까 와. 그렇다.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요.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사실은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한 영역도 있고 또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상센터가 전국에 다 있는데 나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거는 각자 정치인들의 이제 판단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많은 분들은 서울의 좋은 병원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선다는 현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정책
과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실제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열리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균형 감각을 갖추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